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뱅입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을 텐데요. 화면 공유되고 있는 저 페이지는 제 프로필 양력이니까 저거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마 농협 계열사들이 대부분 저축은행 빼고요. 저축은행이 좀 일찍 스타트를 했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내일 서류 발표가 날 거고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필기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오늘 저녁에 좋은 꿈 꾸셔서 합격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져 계신 분들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오늘 원래 그 논술 특강을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할까 하다가 저도 수업 계속 일정이 있어서 오늘 논술 수업 끝나고도 계속 또 수업이 더 있어서 논술 특강을 1시간만 좀 짧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좀 엑기스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고 질의응답도 좀 받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멘토에서 이제 진행하는 논술 특강이고,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술 특강, 지금 현재 은행권하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금융공기업 빼고요. 금융공기업 빼고 농협 쪽 빼고는 나머지는 논술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농협 쪽만 지금 논술이 남아 있어서,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은행권에 필기 시험이 도입되기 전에 2018년도부터 객관식 필기 시험이 도입됐는데 2018년 이전 2017년까지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도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은행에서 이제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도 여러분들 특강 들으시는 분들이 농협은행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논술하고 이제 약술 시험인데요. 논술 및 약술 시험 개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필기 시험을 보러 가시면 1교시, 2교시는 이제 인적성하고 뭐 다른 시험을 보시고 3교시 아마 논술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시간은 40분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중에는 이제 3교시에 해당되고 시간은 40분이고 그다음에 공통으로 약술 한 문항이 나오고 이제 논술은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을 선택해서 적으실 수 있을 텐데 이 약술 한 문항은 농업이나 농촌 주제로 나오고 이 선택 논술 문항은 금융경제 쪽에서 한 문제 나오고 디지털 쪽에서 한 문제 나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농업하고 농촌 쪽 관련된 주제는 저건 무조건 다 적어야 되고요. 아마 그 이제 작년도 그렇고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술은 5줄 정도를 적어야 되고 주어진 용지에 논술은 나머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빡빡하게 적는데 역대로 농협은행 논술은 그 좀 시간이 빡세기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되게 빨리 생각하고 빨리 적어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유명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과생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 쪽 주제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겠죠. 대부분 금융경제 쪽을 이제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 금융경제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이실 거고, 이제 디지털 쪽으로 지원하시거나 뭐 정보 통계나 IT나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은 금융경제보다는 디지털 쪽 주제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경계생이다라고 했을 때 주제 선택하는 범위는 상당히 이제 한정됩니다. 어쨌거나 논술 중에서는 금융경제 쪽 경제 시사 쪽 논술을 이제 찾아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농업 농촌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요게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약술하고 논술하고를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까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그럼 이제 약술 쪽입니다. 과거에 기업은행이 논술 시험을 볼 때 동일하게 논술하고 약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이. 그래서 기업은행 약술 사례로 제가 출제 유형을 이제 분석해 보면 약술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개념형 약술이 나오고 개념 확장형 약술이라고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표현한 용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약술은 논술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묻는 약술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개념 확장형이라고 하는 이런 약술 유형이 나오는데 초창기에 은행권에서 논술 약술 시험을 볼 초창기에는 이 약술 시험이 전부 다 이 개념형이었습니다. 개념형이 뭔지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대부분이 이제 개념형보다는 개념 확장형 약술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형이 뭔지, 개념 확장형이 뭔지를 보면 개념형이 뭐냐?
라고 하면 그냥 BIS 비율의 개념에 대해서 약수를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이건 순수하게 완전히 그냥 난리지 지식에 대한 거를 질문하는 거죠. 지식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건데 개념 확장형은 자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복합점포의 개념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부작용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라고 하는 뭔가 뒤에 하나씩 더 붙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붙는 게 이런 식으로 개념이라고 딱 적는 게 아니라 뒤에 뭔가 하나씩 장단점이 붙든 활용 방안을 적든 부작용을 적든 영향을 적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더 붙는 거를 개념 확장형 약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대부분 저런 식으로 이제 개념 확장형 약술이 나오니까 약술 공부할 때도 저런 확장형 질문에 대한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요. 개념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적게 시간 낭비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미리 준비할 때 이렇게 확장형 질문들 주로 이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뭐 활용 방안,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개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수를 준비해서 5줄 정도 적는 쪽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주로 이제 농촌, 농업 쪽 관련된 주제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 약술과 논술의 이제 뭐 굳이 이제 제가 표현하면 차이입니다. 약술과 논술이 있는데요. 약술과 논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도 약술은 그나마 지식 위주로 글을 적게 되는 게 약술입니다. 지식이 아는 게 있으면 적을 수 있고 아는 게 없으면 적을 수 없는. 근데 논술은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추가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글 적는 필력이라고 하는 글 적는 저 관점, 글 적는 필력이라고 하는 뭐 글 적는 사람들은 이거를 필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글을 적는 내공이죠. 글을 좀 적어봤는가 안 적어봤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표현을 글로 얼마나 표현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글 적는 능력. 그 다음에 사고력과 논리력. 그 다음에 약술에도 필요한 이 지식.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 자, 여기에 제가 시각이라고 하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좀 굵게 이렇게 표현해 놨죠. 자, 요게 이제 좀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술에서는 형식적으로 어떤 글의 그 저촉사항, 그러니까 교재나 뭐 이런, 꼭 지켜야 될 게 있냐라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논술은 가능하면 형식적으로 좀 지켜야 될 걸 지켜라 라고 하는 요게 논술과 약술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전체적으로 이제 총 40분인데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논술을 적는데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논술을 적을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까? 요거는 좀 그 연습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고 실전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 배분 총 40분이 주어지면요. 약수를 내가 몇 분 동안 적고 논술을 몇 분 동안 적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필력이나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약술은 5분에서 맥시멈 10분, 10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약술을 10분 넘어가 버리면 절대적으로 논술 적는 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약술 10분 넘어가면. 근데 약술을 5분 이내 적을 수만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5줄까지 해서 약술을 5분 이내 적으면 나머지 시간을 다 논술에 배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논술을 먼저 적을까, 약술을 먼저 적을까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그래도 논술을 먼저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필기시험을 이제 농협은행 필기시험 보러 가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논술을 먼저 적으라고 하니까 논술을 먼저 적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약술이 이제 짧으니까 이건 나중에 약술보다 논술이 아무래도 배점이 크니까 논술을 먼저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약술을 적어라 라고 이렇게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는 그렇게 잡고 약수를 만약에 5분을 적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논술이 이제 35분이 남겠죠. 논술이 35분이 남을 텐데 이제 논술 중에서도 바로 논술 주제를 보자마자 논술을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약술은 개요짜기 작업이 필요 없는데
약술은 개요짜기 작업 시간이 필요한데 논술은 개요짜기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논술의 개요짜기를 보면 약술은 개요짜기라고 해봤자 뭐 기껏 해봤자 1분 이내 이건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하고 바로 내려갈겨야 됩니다. 약술은 나중에 이제 후반부죠. 논술 먼저 적을 거니까요. 근데 논술은 개요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논술은 개요짜기 작업을 얼마 동안 할까라고 하니까 역시 이것도 5분 이내입니다. 이게 5분 넘어가 버리면 논술이 또 분량 나중에 시간 끝날 때까지 시간 초과, 시간 미달이 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죠? 이 논술은 개요짜기 작업을 5분 이내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적는 시간을 만약에 35분을 논술 적는다 그러면 이제 실제 적는 시간을 30분을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약술 적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모른다 그러면 5분 개요짜기 하고 25분 정도의 논술이 끝났다. 이 정도 끝났으면 이제 약술 적을 시간이 충분한 거죠. 충분하겠죠. 그래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절대적으로 이제 글을 적는 시간, 그 다음에 개요짜기 작업하는데 걸릴 시간이 5분, 그 다음에 요거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이제 약수를 적어야 됩니다. 약수를 적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개요짜기 5분에 논술 글 적는 걸 30분 정도 적었다 그러면 5분이 남겠죠. 이제 총 40분이니까. 그래서 5분 동안 약수를 적으러 갑니다. 이렇게 시간 전략을 짜고 준비하면 좋겠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요일 필기시험 보기 전에 예상 주제라든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예상 주제라든지 기출 주제라든지 그런 걸 구해서 꼭 이 방식대로 베타 테스트를 한 몇 번 해보고 가셔야 실전에 가서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좀 덜 당황하고 글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오타가 났을 때 적다가 이제 잘못 적었을 때 말이죠. 잘못 적었을 때 화이트 못 쓸 겁니다. 화이트 못 쓰고 아마 삭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줄로 삭선하고 이제 다시 그 논술을 글을 적어야 되는데 이 삭선의 양이 많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화이트 못 쓰고 그다음에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 볼펜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우개나 화이트나 이런 거는 아마 못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건 예시 질문입니다. 예시 문항인데요. 예시문항인데 이거는 약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복합점포의 개념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그러면 이제 5줄 분량이 여기서 요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요 5줄 안에 약수는 어떻게 구조를 짜고 적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일단 질문이 두 개죠. 복합점포의 개념을 적어라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복합점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어라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5줄을 적는다고 쳐보죠. 그러면 개념에 대해서도 적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요 5줄을 다시 분량을 배정을 할 거냐라고 하면 항상 개념 쪽을 짧게 두세요. 개념 쪽을 짧게 2줄. 활용 항상 논술이나 약술이나 글을 적을 때는 이 활용 방안, 대응 방안 이쪽을 글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활용 방안을 3줄, 개념 2줄.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글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약수를 봐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냐면 복합점포의 개념에 대해서 4줄을 적고요. 복합점포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4줄을 적고 활용 방안 1줄 적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으면 약술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 개념과 활용 방안, 개념과 장단점, 개념과 뭐 영향 이렇게 적으면 있으면 항상 개념보다는 뒤쪽 주제에 더 많은 분량을 배정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건 논술도 마찬가지인데요. 논술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할 거고 논술 오른쪽에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고금리 장기화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뭐 예를 들어 이런 주제가 있다고 치죠.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주제가 뭐냐? 첫 번째 여기 이제 주제가 영향이라고 하는 게 하나 질문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제 안에 소 질문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까지가 전체적으로 내가 적어야 될 분량이다. 어디 여기서 이까지 이 부분이 내가 적어야 될 분량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제가 아까 논술과 약술에서 논술은 형식적으로 좀 구애를 받자, 형식적으로 지킬 건 좀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냥 줄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5줄 정도.
한 5줄 정도는 서론을 적겠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이 본론 부분이 몇 줄일지 모르지만 본론 부분을 몇 줄, 이제 이만큼 할당을 하면 마지막 결론 부분도 한 5줄 적겠다라고 요 구조를 일단 한번 짜는데요. 요 구조를 짜는데 요 구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가 전체 분량, 내가 적어야 될 분량이 한 15% 정도가 요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70%가 본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결론 부분도 전체적으로 15% 정도가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15 대 70 대 15, 저 정도 수준으로 내가 분량을 나눠 놓자. 그럼 이 서론 부분 한 5줄 정도 내외가 될 텐데 뭘 적을까라고 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좀 글도 읽고 뉴스 기사도 읽고 배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적어내면 되고 이 중간에 이제 본론 부분을 적어야 되죠. 이 중간에 본론 부분을 적는데 이 본론 부분을 정확히 반을 나눠 보겠습니다. 반을 나누면 이 정도 분량이 되겠죠. 자, 지금 위에서 논술 주제가 2개니까 논술 주제가 소주제가 2개죠. 영양과 대형방안. 그럼 이 위쪽은 반을 나눠서 위쪽은 영양을 적겠다. 그리고 아래쪽은 대형방안을 적겠다. 본론 부분에서요. 자, 그럼 이쪽 아래쪽은 이제 여기는 이제 결론 부분이 될 겁니다. 결론 부분이 되는데 한 5줄 내요. 그럼 이제 영향이 대체로 영향은 다시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이렇게 내가 2개로 나누겠다. 대형 방안은 뭐 기업 금융에서는 이렇게 나가겠다. 개인 금융에서는 이렇게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뭐 외환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나눴다고 쳐보죠. 이렇게 꼭지를 2개씩 또는 2~3개씩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꼭지를 2~3개로 잡고 글을 적어 보셔야 글이 적기가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짜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펜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이게 몇 줄 정도가 나오냐면 한 30줄이 넘습니다. 30줄이 넘고 많으면 한 50줄까지도 갑니다. 글자 크기에 따라 폰트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 그 글씨를 적는 속도에 따라도 다르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적어내는 거 보면 평균 한 40줄 내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적어내는데 뭐 40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줄까지 평균적으로 적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한 40줄 정도를 이제 표본 사이즈 35분 정도 적으면 한 40줄 정도를 표본 사이즈로 잡으면 여기 5줄 적는다고 쳐보죠. 그럼 결론 5줄 적는다고 쳐보죠. 그럼 본론이 20줄입니다. 아니, 20줄이 아니고 30줄입니다. 본론이 30줄 정도가 나와야 이제 총 40줄 정도 나오겠죠. 그럼 본론이 30줄 정도 나오면 본론 중에서도 만약에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적으면 이게 7줄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그다음 대형 방안에서도 이제 30줄 중에 15줄 정도가 이제 대형 방안 50%딱 반으로 나눴으니까요. 그럼 5줄씩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딱 짜면 논술의 구조 짜기가 어느 정도 이제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썰을 풀 때 볼펜 이제 펜을 갖다 대고 글을 적어 나갈 때 이 7줄을 적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일사천리로 적어 나가야 팔이 아플 정도로 손이 아플 정도로 적어 나가야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이 글을 다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원에는 논술 시험 보고 나면 팔이 아픕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빨리 많이 적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주제가 3개면 어떡할 거냐? 여기 이제 소주제가 3개면 다시 3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본론 부분을. 여기는 지금 제가 반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영향과 대형 방안 이 소질문이 2개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향과 대형 방안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을 때는 이 영향이 더 깁니다. 이만큼 나옵니다. 영향이 이만큼 나오고 대형 방안은 요만큼밖에 못 적습니다. 요만큼밖에 못 적어서 대형 방안이 짧습니다. 이 앞쪽 주제가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면.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으면 논술 높은 점수 못 받습니다. 자, 제가 지우고 다시 표현해 볼게요. 서론 5줄 적었죠. 자, 결론 5줄 적었습니다. 여기 결론 다 적고 중간에 전부 다 본론을 적을 겁니다. 근데 영향 위의 주제에서 어떻게 적으면 좋은가 하면 예를 들어 영향을 5줄만 적었다고 쳐보죠. 그 다음 대형 방안을 나머지 한 뭐 30줄 정도로 대형 방안을 이렇게 적었다고 쳐보죠. 이런 논술은 아주 기가 막힌 논술입니다. 아주 잘 적은 뭐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논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하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여러분들이 대형 방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적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미흡하고 생각이 좀 그렇게 깊이 있게 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형 방안을 적기가 미흡해서 결국 글을 적으면 무조건 이 대형 방안이 쪼그라듭니다. 분량이. 그래서 이 분량을 많이 적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형 방안 쪽을 그 인원수는 무조건 면접관이 어떻게 이 인사관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원자는 되게 평상시에 고민을 무조건 많이 했네 이 주제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걸 대형 방안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보기 편하게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이 반은 영양, 반은 대형 방안. 이거를 목표로 달려라. 이렇게 5대 5로 나눠서 가는 걸 목표로 글을 적어라. 라고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대형 방안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이 영향 부분을 말이죠. 여기 적어야 될 영향 부분을 서론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서론 부분에 영향을 집어넣으리고 본론 이 30줄 되는 이 분량을 전부 다 대형 방안을 적었다고 해보죠. 이분은 뭐 은행이나 농협이 아니고 거의 신문사 기자가 돼야 될 분입니다. 신문사 기자가 돼야 될 정도 수준의 글을 적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렇게 항상 이 아래쪽 주제 있죠. 이 아래쪽 주제 대형 방안이라고 하는 이 뒤쪽 주제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도 저렇게 해야 되고 글 적는 연습도 저렇게 적어야 되고 실전에서도 저렇게 적을 수 있다면 좋은 논술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페이지가 이제 좀 주된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를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논술 수업할 때 제가 진행하는 거니까 수업할 때는 제가 좀 길게 하는데 여기서는 좀 짧게 할게요. 우리 시간 관계상. 자, 논술은 제3자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자기의 견해, 의견, 방향성 이런 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건 가장 논술과 가장 비슷한 필체 이런 식으로 논술을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체가 신문의 사설입니다. 신문의 사설을 보면 필자는 뭐 저는 나는 뭐 이런 표현이 없죠. 신문의 사설은. 근데 신문에는 사설하고 비슷하게 칼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대학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글을 적는 그 기고를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는 필자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칼럼은 뉴스에 나오는 칼럼은 내용을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칼럼을 따라가시고 칼럼과 사설을 같이 따라가시고 글을 적는 필체, 문체는 사설을 따라가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그 사설에는 저는 나는 필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여기 15번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필자는 나는 저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논술에 사설에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사설 문체를 따라가시고 대신에 내용 콘텐츠를 공부할 때는 뉴스나 신문의 그 칼럼을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거기는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요. 자, 그렇게 논술을 적자. 그다음 논술은 분량이 적절하냐.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냐. 그다음에 내용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냐. 결국 이거 가지고 논술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무래도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용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콘텐츠의 지식의 깊이라든가 그런 게 좀 중요할 거고. 자, 3번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그다음 4번은 개요 짜기 시간을 제가 아까 한 5분 정도는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질문에 15번 표현, 이거 필자는 나는 저는 이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논술에. 자, 그럼 서론, 본론, 결론의 비중은 15대 70대 15 정도로 제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렇게 나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예시 논술 같은 경우에 소주제, 소질문을 개수를 보니까 영향과 대응 방안이었죠. 두 개. 소질문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이 영향과 대응 방안 모두 소주제, 소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본론 영역에다가 적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영향 2분의 1, 대응 방안 2분의 1 이렇게 나누라고 제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예시를 적어 드렸던 것처럼 영향에는 내가 어떻게 키워드 작업을 하겠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은 뭐 기업금융, 개인금융 나눠서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적겠다라고 하는 그 꼭지를 글의 꼭지를 잡아라. 그 다음 이 키워드는 거시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미시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시간 나면 설명하고 시간 안 나면 오늘 설명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줄 띄우기하고 문단 나누기가 있는데요. 줄 띄우기가 문단 나누기 있는데 여기 다시 한 표현을 해보죠. 자, 논술 용지가 이 정도 되는 분량을 제가 적는 겁니다.
그럼 앞쪽에 지금 5줄 서론 정도 적었죠. 그 다음 중간에 한 30줄 정도 되는 분량으로 본론을 적었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한 5줄 이렇게 적었죠. 자, 그럼 문단 나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엔트를 언제 칠 거냐? 줄을 이제 언제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서론 이 5줄 전부 다 문단 나누기 하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하나의 문단. 자, 이 서론 통으로 하나의 문단, 결론도 통으로 하나의 문단. 그리고 아까 앞 페이지에서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이렇게 이제 꼭지를 나누었죠. 꼭지를 나눈 그거를 하나의 문단으로. 그럼 앞 페이지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그렇게 나누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중간이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위쪽은 영향이 있을 거고 아래쪽은 대응 방안이 있을 겁니다. 대응 방안을 적는데 위쪽은 7줄 정도 아까 여기 이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7줄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7줄 이렇게 구조가 나오겠죠. 그 다음 아래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금융, 개인금융, 외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다 그러면 5줄, 또 5줄, 또 5줄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거래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단이 총 몇 개가 나오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문. 그럼 요 중간에서는 각각 요 안에서는 따로 별도로 줄 띄우지 말고 이렇게 7개 문단이 딱 나오게 이렇게 글을 적으면 글이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다음 본론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을 적어라. 그럼 첫째, 둘째, 셋째가 어디 나와야 되냐면 이 부분입니다. 영향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하고 이 첫째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에 첫째가 나옵니다. 그다음 첫째, 긍정적 영향은 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다음 요 두 번째 문단에서 둘째, 부정적 영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행권의 뭐 농협이나 은행권의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마침표 찍고 줄 나누어서 다시 첫째, 동그라미 친 저 부분에 첫째가 나옵니다. 개인금융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글이 나갑니다. 5줄. 그 다음 둘째, 기업금융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글이 5줄 진도가 나갑니다. 셋째, 외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글이 나갑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이 부분에 이제 위에서 보았듯이 뭐 우리나라는 뭐 고금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나가면서 결론 부분이 글이 적혀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을 적되 앞에 동그라미 친 조 부분에 첫째가 들어가게. 근데 저게 만약에 첫째를 적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지금 여기 제가 마우스 커저가 움직이는 부분 있죠. 근데 여기서 둘째를 여기서 적어버리면 이 둘째가 글이 묻혀버립니다. 둘째가. 여기서 엔터를 치고 둘째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내줘야 됩니다. 이 앞쪽에. 그래야 안 묻힙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문단 나누기, 줄 바꾸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문단 나누기를 하시면 가장 글이 깔끔한 글이 나오게 됩니다. 들여쓰기 하지 마시고 그냥 맨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적어라 라는 겁니다. 들여쓰기 하면 근데 글을 적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글을 이제 쭉 밑으로 적다 보면 이 앞쪽이 쭉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글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 이렇게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다음 14번은 뭐냐면 그 논술 적을 때 이렇게 높임말로 적을까 반말로 적을까라고 하는데 반말로 적어도 되고 높임말로 적어도 됩니다만은 신문사슬을 제가 문체를 따라가라 그랬죠. 신문사슬에 높임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반말로 적는 게 좋겠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적다 보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는지 나중에 제가 이제 읽어보면 반말하고 높임말을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적지 마세요. 하였습니다 했다가 하였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 소질문 논술 주제의 소질문 두 번째 항상 마지막 질문이 전략, 방향성, 역할, 대응 방안, 뭐 영향은 뭐 두 번째도 나올 수 있고 첫 번째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주제들이 이런 소질문들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특히 이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앞쪽에 2번에서 여기 내용 점수가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이 내용 점 17번에서는 이 내용 점수는 도대체 뭐하고 관계된 거냐라고 하는데 F라는 건 이 함수 표시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 적은 요 부분 있죠. 요 논술의 아래쪽 대응 방안
대형, 대형 방안이 현실적인 거냐,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적고 있냐,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하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적히고 있냐라고 하는 요 부분들과 상당히 밀접돼 있다. 요거 잘 되면 대형 방안, 예를 들어서 고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권의 대형 방안을 적어라라고 하면 은행권은 뭐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가계부채를 축소시켜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가 나왔네요. 가계부채를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이런 그 꼭지를 한 꼭지를 잡았다고 쳐보죠.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실제로 축소시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현실적이냐라고 하는 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축소시킬 거냐, how 어떻게 축소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적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기가 상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다 보니 그렇다 보니 대형 방안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7번에 있는 건 아주 이거 중요한 거죠. 이 17번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논술을 잘 적으려 그러면. 자, 그래서 20번 보면 일단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뉴스도 읽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또 찾아보고 또 관련된 블로그나 또 다른 뉴스도 읽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어야 논술을 잘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런 공부를 안 했으면 뭐 급하게라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18번, 19번, 18번하고 21번을 볼게요. 전부 다 거시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번에도 거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제가 이 거시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논술과 여러분들이 전에 적었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미시적인 거를 면접관, 인사 담당자들이 보겠다는 거고요. 논술은 여러분들의 경제를 보는 거시적인 시각을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자,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았던 길가에서 봤던 할머니 소재도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논술은 내가 뭐 주식이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대표한 우리나라 주식 뭐 대표 주자들이 코스피 시장에 하락할 것이다. 자,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을 수 있는데 그게 거시적인 시각이냐 미시적인 시각이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금리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 코스피 시장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A 지원자가. 근데 B 지원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그 자본 비용이 높아짐으로써 결국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썼다고 쳐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과 이 시장의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 표현 중에 어느 표현이 더 거시적인 표현 같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거시적인 그 키워드나 그 관점을 가지고 글을 적어보는 게 좋겠다. 자, 이 19번 이거는 뭐냐면요. 19번 이야기는 지식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 지식은 뭐냐면 요 위쪽 그 논술의 소주제 중에 위쪽 주제, 영향 쪽 주제는 지식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아래쪽에 대응 방안은 이거는 제가 생각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아니고 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 대응 방안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권의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들 그게 없죠.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하고 저 뭐 농협은행 뭐 농협중앙회 회장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걸 알겠어요? 근데 저걸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저거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내 표현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 문제이지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요 위쪽 주제, 이 영향 쪽 주제 이거는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주제, 이 대응 방안에 대한 이 아래쪽은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생각의 영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분량과 형식성을 갖춰야 된다. 뭐 이건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이슈에 대한 핵심, 그다음에 단정적으로 적지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24번은 대응 방안에 가서 만약에 농협은행의 대응 방안을 적어라라고 이런 논술이 왔다고 쳐보죠. 농협은행은 그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시켜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적었다고 쳐보죠.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시켜야 한다. 자, 이거는 단정적으로 적는 글이라는 거예요.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 안 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계대출을 인하시켜야 한다. 농협은행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적는 게 아니라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시키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가계대출을 인하시켜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게 아니고 농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시킨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단정적으로 적지 말자. 그 다음에 논술에서는 이렇게 뭐 영향은 무엇일까? 25번에요. 영향은 무엇일지 알아보자. 이런 표현을 적지 말도록. 여러분들이 신문 사설을 봤을 때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문장들이 있던가요? 없죠. 자, 알아보자 이런 것도 없죠. 자,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되냐? 농협은행이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이게 아니고 농협은행의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이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침표로 찍을 수 있죠. 퀘스천 마크로 안 끝나고. 그 다음 농협은행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알아보자가 아니고 농협은행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일까 알아보자. 이런 초등학생 말투가 나오는 이런 문체를 논술에 적지 마시도록. 그다음 너무 짧은 단문을 적지 말자. 논술의 한 문장을 좀 길게 가져가라는 한 문장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라. 그게 26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번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다음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농촌 쪽하고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 페이지는 뭐 화면 캡처를 떠놓으셔도 좋습니다. 화면 캡처를 카메라로 찍어 놓으셔도 좋고 먼저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5도 2촌, 4도 3촌. 오늘 처음 들어보신다면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5도 2촌, 4도 3촌. 어쨌거나 지금 우리 농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짧게 하고 있는데 농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우리 거시적으로 우리 세대에 있어서 좀 시급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냐면 저 지역들을 뻥뻥 비우자라는 이런 논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뻥뻥 비우는 게 뭐냐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충청남도 지역이다. 그러면 우리 워낙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과밀을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의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경기 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도시에서 살 사람,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시에 살 사람들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대전하고 세종에 다 그냥 모이세요. 그냥 대전하고 세종에서 다 사세요. 하고 대전, 세종을 거점 도시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 논산, 둔산이 충청남도인가? 그 다음 대천, 이런 곳은 그냥 뻥뻥 비워서 그냥 거대한 국립공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업형 영농, 기업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토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건 되게 이제 좀 극단적인 지역 소멸 현상이죠. 그런 것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5도 2촌 저거 뭐냐면 일주일에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일주일에 이틀은 전원 생활을 하면서 좀 도시민들이 그 농촌으로 가줘야 농촌 사회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농촌 사회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입니다. 교통부 장관이 그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5도 2촌을 넘어서 4도 3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꺼내면서 도시에서 4일, 시골에서 3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값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1가구 2주택이면 중과세 세금을 더욱더 비싸게 가중해서 매깁니다. 근데 1가구 2주택이라도 농촌 지역에 2주택인 사람이 농촌 지역에 집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2주택이 되면 2주택인 사람이 하나는 도시, 하나는 농촌 이런 분들에겐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다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념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이 저탄소 농업과 녹색 성장,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그 농정 10대 이슈 중에 하나니까 좀 조용했던 거니까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농촌 공간계, 이것도 이제 5도 2촌, 4도 3촌 저거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건데, 농촌 지역,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건 전라남도건 이 농촌 지역이 만약에 있다고 치죠. 저기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은 교육 전문 지역으로 만들고, 특정 지역은 뭐 벼농사 전문 지역으로 만들고, 특정 지역은 과수 전문 지역으로 만들고, 특정 지역은 도심 전문 뭐 메인 스트리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농촌 공간들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농촌 공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꼭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던데요. 그 귀농귀촌은 이제 시골로 가는 분들이죠. 역귀농, 역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농이나 귀촌을 했다가 성공해서 시골 지역에서 이제 정착하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귀농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역귀농, 역귀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귀농, 귀촌은 우리가 장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역귀농, 역귀촌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농촌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더 지원해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다음 농업 중에서도 이제 농민들 중에서도 이제 워낙 영세농, 그다음에 고령농 이런 현상이 많아지니까 전문 농업인 육성 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과제고, 그다음 은퇴직불제,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하는 이 직불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익직불제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다음 은퇴직불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민들이 워낙 고령이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농촌 농업 일을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직불제로 연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르신, 그 연세 많으신 고령 농분들에게. 그래서 젊은 세대로의 세대 교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은퇴직불제라는 개념도 있고, 이 전략작물 직불제는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많다 보니까, 쌀 농사, 벼농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 뭐죠? 이 과수 재배 경작물 중에 우리가 수입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라고 해보죠. 파프리카를 수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벼농사를 포기하고 파프리카로 이렇게 갈아타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직불제가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가장 많은 이제 흔한 벼농사를 포기하고 우리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작물 쪽으로 재배로 갈아타시면 보조금,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제도가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에그테크는, 이 에그가 달걀의 에그가 아니고 에그리컬처의 에그입니다. 그래, 농업이죠. 농업과 기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디지털 농업입니다. 농협중앙회가 항상 지금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디지털 농업, 농업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가 에그테크인데, 뭐 저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라든가, 뭐 드론으로 비료를 뿌리는 거라든가 갖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떻게 에그테크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 K푸드, K팝, 예, K팝이라고 하는 게 있죠. K팝처럼 K푸드를 어떻게 좀 더 장려시키고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자,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 좀 이미 조금 나왔던 소재이긴 합니다. 근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떻게 이제 개선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올해부터 이제 딱 아직 1년도 만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스타트했죠. 근데 고향세라고 하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원래 스타트했지만 특정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하죠. 과연 뭐가 부족했는지, 뭐를 더 보완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우리 농촌은 청년농 활성화, 그 농협중앙에서 주관해가지고 운영하는 청년농부 사관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치고 뭐 하는 청년농부 사관학교라는 것도 있고, 결국 고령농을 시대를 좀 벗어나려 그러면 청년농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 부분도 뭐 앞에 것과 다 같이 맞물려서 이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키워드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서 키오스크나 뭐 AI나 이런 것들이 뭐 챗 GPT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농촌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세상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되는 속에서 문맹으로 남기지 않고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의 대상이고요. 그다음 농촌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 도시민들도 양극화 현상이 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부자와 빈자 간의 그 격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그 격차가 도시의 그 배수,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하위 20%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배수가 한 5배, 6배쯤 됩니다. 도시민들 중에서 제일 그 소득을 적게 받는 사람 20% 대비 소득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20%가 한 5배, 6배 정도였는데 농촌 사회에서 소득을 제일 적게 버는 20% 농민들 중에요. 20%하고 농민들 중에 소득을 제일 많이 받는 돈을 많이 버는 20%와 이 격차가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민들보다 더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농촌의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용어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노후파산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꼭 농촌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도시민도 해당되고 농촌도 해당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 이제 어르신 분들 한 60대 이상 고령자 분들이 대출 받고 난 다음에 대출 이자 상환하지 못해서 파산 신고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바로 지지난주 정도에 뉴스가 크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 독거노인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 받았는데 그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셔서 결국 대출 상환 못하고 파산 선고한다. 근데 인생을 많이 이제 젊으신 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인생을 고생만 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파산하는 저런 문제를 우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논술하고 약술 이슈 관련해 가지고 주로 농촌 사회 뭐 물론 노후파산 같은 경우에는 꼭 농촌 이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경제 금융 관련된 이슈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높아지는 거 그다음에 고환율 문제 삼고 현상 그다음에 뭐 도시민들도 양극화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 중소기업 뭐 기업 대출, 뭐 기업 경기 침체,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전쟁이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꼭 포털 사이트에서 요 이슈들을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약속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있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치죠. 근데 만약에 이거 이외에 다른 주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 내용 가지고 어느 정도 5줄 정도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5줄 정도는 끄적끄적 그래도 적어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주제가 나오더라도요. 다른 주제가 나오더라도 좀 적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왼쪽에 있는 QR코드는 제 미스터뱅 블로그 QR코드고요. 요 혹시 블로그 보실 분 있으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QR코드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스터뱅 유튜브 채널이고 유튜브 채널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거는 미스터뱅의 미리은행이라고 은행권, 금융권 취준생분들이 들어와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요 오픈 채팅방은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닉네임으로 본명 쓰지 마시고 저 오픈 채팅방은 닉네임으로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60명, 1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이 QR 코드는 은행 취업 사관학교라고 마이멘토에서 이제 은행 취업 이제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죠. 자소서, 면접, 필기 준비하는 이제 12월 달부터 오픈하는 거고, 요 아래쪽에 있는 QR 코드는 이번 주 금, 토요일 해가지고 이제 그 농협 필기시험 내일 이제 서류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실전 논술반 총 8시간 이제 실전 논술반 수업 만들어 놓은 QR 코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분씩 보시고요. 이 중에 꼭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이 오픈 채팅방, 미리은행이라고 하는 이 오픈 채팅방은 닉네임 써서 들어와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읽어보면 좋을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공유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새는 최근에 바빠가지고 지금 면접 시즌이라 바빠가지고 제가 기사 올려드리는 거를 자주는 못하고 있네요. 닉네임 써서 들어가 보시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들은 논술과 관련해서요. 질문하실 분들은 채팅창도 좋고 마이크를 켜셔도 좋은데 아무래도 마이크를 켜면 같이 켜면 좀 거시기 하니까 채팅창이 좋겠죠. 채팅창으로 질문 한번 줘보시죠. 글씨체, 예, 글씨체 예쁘게 쓰는 게 채점에 어느 정도 포함되나요? 저 부분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죠. 글씨체 예쁘게 제가 진짜 지금까지 봤던 논술 쓰는 분들 중에 그림을 그리는 분을 봤습니다. 글씨가 아니고. 근데 분명히 저분은 볼펜을 들고 논술을 적었는데 제가 논술을 읽어보니까 붓을 들고 글을 적은 것 같아요. 굵기도 다르고 실제로 분명히 볼펜으로 적었는데 근데 그분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 저거는 그래도 또박또박 적는다, 최선을 다해서 적는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저게 채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범농협 논술 주제는 다 동일하게 나오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범농협은 그 다 계열사별로 다 동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논술 주제 화면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논술 주제 화면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이거 말이죠. 이거 말씀이시죠? 들여쓰기는 왜 권장하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들여쓰기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떤 분은 한 글자 들여쓰고요. 어떤 분은 한 뭐 5글자 정도를 들여쓰고 들여쓰기도 딱딱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들여쓰기를 계속하면 앞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꼭 뭐가 한 몇 글자 아니면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딱딱 당겨서 쓰는 게 그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소개서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여쓰기 안 하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자, 이거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지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답안지 크기는 A4가 아니고 B4하고 A4하고 그 사이의 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쓰기는 왜 추천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렸고요. 논술 결론에 본론 이야기를 살짝 요약해서 언급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거는 이제 논술 결론 부분을 어떻게 적을 거냐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제3의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적는 게 좋습니다. 별도의 이야기를. 근데 도저히 결론 부분을 적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본론 부분을 요약해서라도 적어라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짝 요약해서 언급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요 짤 수 있는 연습장이 따로 배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부됩니다. 그다음 서론, 제목, 본론, 제목, 결론, 제목 이거 적는 게 좋으냐? 제목 적지 마시고 신문사설에 그런 거 없죠. 신문사설에 여기부터는 서론입니다. 그런 거 없죠. 제가 문체는 신문사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바로 글을 적는 게 논술입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는데 또 질문들이 또 있을까요? 서론 제목, 본론 제목, 결론 제목 이렇게 적지 말라고 소제목 붙여서 나눠서 서술해도 되나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개념과 장단점 같은 정해진 답이 있는 주제 같은 경우에 자기 생각은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약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은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약술에는. 논술을 자기 생각을 적는 거고 약술은 자기 생각 안 적어도 됩니다. 결론에 본론 요약 말고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본론에 적었던 이야기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소위 여러분들이 PT 연습할 때 기대 효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결론 부분에 적으면 좋은데 그게 도저히 못 적겠다. 그러면 본론 부분을 다시 요약하라라는 겁니다. 논술 특강 신청은 특강은 오늘인데 이거 말고 논술 특강이 뭐죠? 그 아까 논술 수업 말인가요? 논술 실전 논술반 그거는 예 선착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명 마감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요. 1, 2교시보다 논술이 중요할까요?
저 1, 2교시하고 3교시하고 요게 5대 5일 것 같습니다. 1, 2교시가 5, 3교시가 5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체는 신문사설, 내용은 칼럼 맞죠? 문체는 신문사설, 내용은 칼럼. 문체 맞습니다. 맞는데 문체는 신문사설, 내용은 신문사설과 칼럼. 내용은 신문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문체는 신문사설을 따라가시고 논술 적는 양은 3페이지 정도면 보통일까요? 3페이지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 정도 적을 수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보다 조금 작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3페이지 적을 수만 있으면 논술 쓸 때 농협에 대한 내용을 꼭 넣는 게 좋겠죠. 그 주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 주제에 따라서 넣을 수만 있으면 넣어 보십시오. 근데 주제가 농협하고 굳이 안 들어가도 되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농협을 언급할 수 있는 주제면 농협도 언급하시고 농협을 언급하지 못하시면 결론 부분에 농협을 살짝 언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에. 예,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할 분량을 1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논술 쓸 때 참고 자료 같은 거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멘토에서 이제 뭐 하여튼 은행권, 금융권 취업 준비하는 건 마이멘토가 항상 제가 요람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제가 마이멘토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두 도움되는 어, 특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취업하는데 빨리 은행 쪽이나 금융 쪽이나 중앙에 다 포함해서요. 빨리 취업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됐으면 1번 남기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